근데 일본은 반도체 하면 소재, 부품, 네. 장비 이쪽 분야죠. 아무래도 좀 그쪽이고요. 그건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러니까 그쪽도 물론 오르긴 했는데 일본도 뭐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긴 한데 그게 요새 보면 일본에서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아, 네, 그리고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주가가 네. 오른 측면이 환율도 있군요. 그렇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확장적인 그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 대만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는 좀 덜한 거죠. 반도체 사이클에서. 예. 근데 이 싱크탱크들 또 컨설팅 기업들에서 예측한 걸로 보면 삼성전자 그 예상 이익이 네. 2027년 같으면 400조 원 된다. 뭐 어마어마한 그렇죠. 규모이던데. 예. 예. 일본은 어느 수준입니까? 일본은 지금 뭐 일본도 경기가 그렇게 아주 뭐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일본 영업이익 예상치 상위 100개 기업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를 못 당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도요다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0조 원 정도의 흑자를 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하. 40조 원 조금 넘는 정도.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10분의 1 수준이죠.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일본이 부진하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너무나 압도적. 이런 일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나타나게 다시 한번 재현되기가 어려운 사이클을 현재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본의 산업 구조는 그러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무역 수지 자체는 뭐 적자도 나고 흑자도 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자본 수지에서 흑자가 많죠. 사실은 버블 경제 시절부터 해서 일본이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럼 자본 수지의 흑자라고 하는 거는 예. 밖에서 그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한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네. 뭐 그게 해외 기업도 많고 해외 부동산도 많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네 국내에 투자한 게 아니고 밖에다가 투자를 물론 이제 국내 투자도 많이 했겠지만 이제 네. 그 당시에 90년대부터 해서 해외 투자가 워낙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는. 그리고 여전히 일본이 과거만큼은 못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본 제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네. 소부장이라고 불리우는 부품, 소재, 장비 이쪽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소니 같은 회사처럼 다각화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추격을 해서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은 일본을 추월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네. 일본이 크게 몰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에 비해서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제조업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나 대만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라를 확 끌고 갈 만한 종목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하면 일본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IT 하면 그것도 네.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 소니도 그렇고 네. 말이죠. 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다 뒤집어진 겁니까? 그게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딱 찍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그동안 봐본 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렇게 국가들이 강성했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비교하다 보면은 네.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가 치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경제에. 네. 그리고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이런 충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정체가 되고 그게 흔히 말하는 골든 에이지의 유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도 거기에 걸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본의 기업 문화도 아주 보수적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일본이 항상 그래왔나?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가장 먼저 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서양식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이것도 일본이 가장 빨랐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이 가장 정밀공업에서 앞서 있을 때 전자제어 장치 같은 거를 먼저 탑재하면서 기계산업에서도 독일을 추월하고 거기서 높은 성과를 낸 것도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항상 늦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냐면은 네.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한테 밀리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전자산업은 여전히 그래도 일본이 하이 퀄리티라고는 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예. 하지만 서서히 조선,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식으로 뺏기면서 나중에는 반도체나 아니면은 가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한테 밀려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게 아까 말한 그 골든 에이지의 유산인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도체는 당연히 일본에서 먼저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에서 80년대에 D램 처음 만들 때도 다 일본 기술을 가져와서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본이 뭐 미국을 앞서네 어쩌네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산업 부문에서 뭐 심지어는 군사 무기까지도 대량 생산은 안 했지만 네. 실험적인 그런 생산한 걸 보면은 정말 막 미국을 곧 앞지를 것처럼 막 그 포장을 하고 일본 사람들의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기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론 뭐 미국의 뭐 플라자 합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유지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최고가 됐다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골든 에이지의 유산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됩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조엘 모키르라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네. 뭐 요새 노벨 경제학상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키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권위에 합당한 그런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그분의 책이 번역된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성장의 문화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의 문화. 네. 예. 거기에서도 그 도시국가들 과거에 뭐 그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라든지 뭐 피렌체 이런 국가들의 네. 성장과 쇠락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은 어땠고 이게 쭉 나오는데 네덜란드가 그리고 분명히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고 돈도 가장 많고 기술도 가장 앞섰는데 산업혁명에선 뒤처집니다. 예. 그때까지 유럽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벨기에 그러니까 네덜란드 밑에 있었죠. 네네. 산업혁명은 오히려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어허.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과거의 자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금융 자본이 산업 투자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하던 스타일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렇게 잘해왔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걸 잘해왔으니까 우리는 이 스타일을 고집하고 요 방식대로 가면 돼. 하지만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였죠. 돈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예. 옛날 방식을 그대로 자기들이 성공한 방식을 예. 그대로 밀고 가는군요. 예, 이게 바로 일본이 9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 그리고 기업 문화도 그렇고 그 전까지 보면은 일본이 오히려 혁신적인 면이 많았어요. 네. 유럽 국가에 비해서 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네. 그런데 이게 90년대에 넘어오면서는 정체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고 네. 거기서 발빠르게 움직인 우리나라한테 덜미를 잡히게 된 거고 이제 어. 추월을 당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그 상황은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데 네. 골든 에이지의 유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하나의 일맥상통한 큰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네. 한창 전성기 때는 뛰어난 그 항해술과 조선 기술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식민지화했거든요. 네. 그 뭐 한때는 비잔틴 제국의 한 거의 40% 이상을 베네치아가 소유를 했다 그럴 정도예요. 아하. 그랬는데 이게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든 항해를 안 하려 그래요. 지금도 배 타는 거 힘들거든요. 그 그렇죠. 당시에 배 타는 거는 뭐 잘못하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투자해서 돈 그렇죠. 벌고 그렇게 네.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대부분 토지 귀족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는 사람은 누구냐? 거긴 장자 상속을 주로 하니까 상속을 못 받은 자식들이나 아니면 아예 서자들. 나중에는 그들도 안 하다 보면은 다른 식민지 특히 몰타 쪽에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죄수들한테도 주고요. 네. 월급이 그래서 한 그때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뭐 이게 한 10년 사이에 2배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데도 배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쪽에서는 계약 방식을 여러 개 다르게 해가지고 뭐 그 험난한 바다에도 목숨 걸고서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베네치아가 장악한 시장을 영국 사람들이 또 뛰어들어간 거군요. 영국은 나중에 들어오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도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 영국 이런 식으로 이 지중해 쪽에서 유럽 대륙 쪽으로 간 거죠. 다른 나라로 간데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사례하고는 조금 요거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자기네가 잘 살게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된다라는 거 느끼는 순간에 안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아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최고다. 그러면 네. 위험한 거네 이거. 그러니까 최고다 하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 어떤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만 네.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세계 최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몇몇 업종에서는 세계 최강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산업별로. 네.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우리도 그렇게 계속 과거와 같이 기업가 정신이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항상 그런 점도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국뽕에 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 국뽕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활력을 잃으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떨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업들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 같이 이거는 뭐 한 기업 한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그 네. 당시에 그 성공의 유산들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왔다. 그렇죠. 예. 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굉장히 요 한쪽 면만 본 겁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을 본 거고 그거 외에 뭐 사회문화적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만이다라고는 단정을 이제 절대 그렇게 드리는 네.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브루킹스 연구소에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이 발표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예요.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못해졌다.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터키 리라화는 또 어떤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어떠냐면요. 달러에 대한 환율을 놓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2006년에 그래도 리라화 가치가 괜찮았을 때 이때 1달러에 대한 리라화 환율이 얼마였냐면 1달러당 1.48 리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6년 현재 얼마냐면 1달러당 46 리라예요. 한때는 1.5였는데 이게 46까지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우리나라가 1달러당 원화로 하면 1,530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다는 말이냐면 2006년에 우리나라의 1달러당 원화 가치가 930원이었어요. 자, 이게 터키 리라화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9,0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달러당 29,000원이 되면 그게 터키 리라화가 바뀐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라고요? 1달러당 1,530원이잖아요. 그런데 터키 리라화 같았으면 이게 얼마였느냐? 29,000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엔화 가치가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리라화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그런 통화 중에 하나였는데 엔화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엔화의 문제도 있지만 터키 리라화가 최근에 달라진 사정도 좀 있습니다. 이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원인은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상한 경제 이론을 갖기 때문이에요.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터키의 독재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터키의 물가가 높은 이유가 뭐냐? 그건 돈값이 비싸서야.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자를 떨어뜨리면 돼.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지요.
자,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되잖아.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마구 풀어냅니다. 그러면 돈값이 싸질 거 아니야. 그럼 물가도 떨어지겠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마구 풀어서 돈값을 싸게 하면 그럼 물가가 떨어지나요? 반대잖아요. 물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높아지죠. 물건값은 비싸지죠. 형편없는 돈의 가치로 표시가 된 거니까. 그런데 에르도안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돈을 마구 풀어내면 그러면 물건값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앙은행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막 압력을 가한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나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튀르키예의 이 물건값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게 된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생각을 바꿨어요. 2023년에 들어서 터키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도 이제 포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한 20년 해보더니 그걸 틀렸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50%까지 이렇게 높였죠. 그랬더니 터키 리라화의 환율도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리라화 가치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들어서.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엔화보다도 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킹스의 로빈 브룩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엔화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가치가 떨어졌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터키 리라화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느냐? 일본은 터키만큼이나 돈을 많이 찍어내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얼마였느냐? 네거티브였어요. 마이너스였다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한 3%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금리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금리가 플러스라는 거는 남의 돈을 빌려다가 썼을 때 거기다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 남의 돈을 빌려왔을 때 오히려 대가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일본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서 우리한테 돈 빌려가면 그러면 내가 돈 더 얹어줄게.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대로 돈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돈 빌려줘 하고 시중은행들한테 계속 그렇게 정책을 펴왔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거의 공짜다. 마음대로 갖다 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일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일본은행이 엄청나게 사준 거예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거의 공짜로 그것도.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정부의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국가부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국가부채가 GDP의 50%가 좀 넘어가죠. 이것도 많아졌다고 뭐 우리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가부채는 얼마냐? GDP의 250%가 돼요. 우리는 50%가 조금 넘어갔어요. 그래도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50%가 됐다.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망했을 거예요. 망해도 진작 망했을 겁니다. 국가부도 진작 나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버티고 있었느냐? 일본은 워낙에 그 국가부채만큼이나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일본인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대출금들,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들, 투자해 놓은 돈들 이런 게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러스도 많다. 마이너스 플러스 합쳐보면 플러스가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은 그래도 순채권 국가야. 그러니까 일본이 부도가 날 이유는 없어. 이렇게 투자자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안전한 나라이고 일본은 저렇게 국가 부채가 많아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전히 일본의 엔화라고 하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통용이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종호의 경제TV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거는 CDS라고 하는 게 뭡니까?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Credit Default라고 하는 거는 부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나 큰일이잖아. 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보험을 들어놔야겠어. 라고 하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일종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금융보험 상품이 있는 겁니다. 그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데 그러려면 보험을 제공하려면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그 CDS 프리미엄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20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만 달러를 대출해 줬다, 빌려줬다, 투자했다라고 할 때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를 20 정도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러에 20달러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CDS 프리미엄의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대부분 지금까지 20 미만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어땠었냐면 한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2008년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이때는 한국은 뭐 900까지도 올라갔었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한 3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일본은 20 미만이었어요. 대부분 기간 동안에. 그런데 요즘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한국이 22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지난 이제 5월 달에 들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한국은.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27, 28 거의 30에 근접했어요. 그 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일본께 한국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투자자들이 보기에 일본이 한국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하고 다르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CDS 프리미엄 30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죠.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면은 파키스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뭐 CDS 프리미엄이 700, 1000 이 정도까지예요. 근데 일본은 30이고 한국은 20 정도니까 뭐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도가 날 염려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일본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신용도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돈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바로 일본 엔화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뭘 한 거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마구잡이로 사준 거고요. 그 결과가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50%까지도 높아져 있는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많은 물품들의 일본 엔화로 표현한 가격 이게 또 높아지게 된 거고 일본의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고 이런 걸로 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물가가 싸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일본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거는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 수치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들 팔고 있어요?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대요. 아, 예. 일본 편의점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일본 마트를 어디를 가든지 네. 뭐 한국 식품 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라면 네. 뭐 예전에는 신라면 정도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진짜 뭐 정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좀 마이너한 그러한 라면까지 좀 일본에서는 팔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소주, 네. 참이슬 네. 뭐 이런 것들 소주도 뭐 어디를 가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뭐 한국 김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뭐 한국 네. 과자 뭐 이런 것들. 오. 그래서 좀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말씀을 드린다면 제 지인 중에 제일교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류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좀 운영을 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일본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팔지가 않으니까 이제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그 가게에 가야지만 한국 제품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가게들이 일본 전국 지역 곳곳에 좀 있었거든요. 네. 주로 그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제일동포 분들이 그러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일본 편의점에까지 한국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아. 너무 쉽게 그러한 물건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장사가 안 된다. 접어야 그런 되겠다. 한국 전문점이 필요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굳이 그러한 곳을 찾아갈 필요 없이 어디를 가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라면은 원래 일본 거였잖아요. 일본 거를 한국이 그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뭐 한류의 역량이 있죠. 한류의 역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라면 수출 그 판매 금액만 보더라도 네. 뭐 일본을 아득히 넘어서는 숫자니까 지금. 참 신기하네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삼양은. 일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데 그 매운 걸 어떻게 먹죠? 매운 거 먹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불닭볶음면 굉장히 좀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일본 라면 회사 네. 뭐 니신이라던가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네. 이러한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의 컨셉을 그대로 카피하고 심지어는 포장지까지 그대로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제품을 내놓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네. 심지어는 제품 포장에 한국어까지 집어넣어서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일본 만들고 제품인 그랬는데?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판매를 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반대가 벌어지고 있어요. 돼버렸네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제가 그 80년대에 미국 유학했을 때 그때 네. 미국에서 라면을 팔았거든요. 네. 근데 다 이치방 라면이었어요. 일본 거. 그때는 그랬겠죠. 예. 네. 근데 이제 한국산 라면이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네.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 미국에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나요? 하와이라던가 좀 이런 데 하와이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본인들 굉장히 많이 네. 갔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일본인들 이제 해외 여행도 안 합니다. 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일본인들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말요? 보통 선진국 정도 되는 국가들은 여권 보유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예.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인들은 17%.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돈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서 네. 해외여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까지 펼치고 있냐 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유학도 안 갑니다. 너무 일본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좀 나가라 그러면서 돈까지 대주면서 이제 일본 젊은이 아웃바운드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국가의 돈을 가지고 예.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을 해외 여행을 시켜줍니다. 와.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러한 그 위기 의식에서 좀 이러한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나가지 말래도 나가는 그러니까요. 여행 유튜버들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보면은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출현하면서 네. 가장 활발하게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본인은 반대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 나가고 있으니까. 하긴 생각해보 옛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저학년 고 무렵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 이거 몇 년 된가요 그때? 그러니까 70년대이죠. 70년대.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깃발 하나 들고 가면 이제 뒤에서 일본 사람들 쫙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요정에 간다 그러고 뭐 그 당시까지만 한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일본 남성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많이 왔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좀 연세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 기생관광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 많이 갔지 그러면서. 그 행렬들이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대부분 봤던 게. 남성들이 많았나요? 대부분 남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 당시에 그 통계를 보면은 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 그 성비를 보면은 네. 남성이 한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반대했죠. 네. 지금은 대부분이 여성인데 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한국에 간다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 뭐하러 가지? 이러고. 한국에 뭐하러 가는 거야? 좀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죠. 예. 몇 년 전에 네.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 최근에 일본에서 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거리로 나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와. 이제 일본 국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해외 원정 여성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입국 금지당하는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일본에서 충격이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량한 일본 여성들까지도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국 금지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인가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 몇 명 정도가 경찰에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은 정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에. 와. 그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성이 한국에 기생관광하러 갔었는데 네. 이제는 일본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잡혔다 경찰에게.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짜. 일본이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네, 정말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정말 일본인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성인 그 AV라고 네. 하죠. 그 배우가 홍콩에서 이제 매춘을 하다가 홍콩 경찰에 이제 체포당하는 그러한 일도 굉장히
여러 번 또 보도가 되고 있고 좀 그러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가는 네. 일본이 그러고 있네요. 저 이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네. 이제 일반적인 일본 젊은이들은 해외에 안 나가요. 유학도 안 가고 해외 여행도 안 가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네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놀랍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의 경제가 침체하면서 동남아 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다. 예. 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든 또는 뭐 이 동남아 사람이든 일본도 경험하고 한국도 경험하고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일본 차이는 어떤가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정말 뭐 세계 탑 수준의 뭐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은 뭐 미국 땅을 전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일본인은 부자, 네.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이테크놀로지의 나라, 뭐 기술의 나라, 네, 네. 뭐 이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예. 일본 하면은 하이테크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음식 먹으러 가는 나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아날로그의 나라가 됐고 예.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먹는 나라, 네. 아날로그 감성 느끼고 싶어서 가는 나라가 됐어요. 일본은. 예. 그리고 뭐 일본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못 살았는데 네. 예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고 네. 한국인들 뭐 해외 여행도 많이 가고 네. 한국 한류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가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예. 보여드리고 싶은 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그림이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코로도망이요? 코로도망? 골드만삭스 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028년에는 약 53조엔이라고 예상. 예. 이라고 글이 써져 있고 네. 요 파란색 그래프가 네. 2028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53조. 알록달록한 거는 일본 상장 기업에서 상위 100개 기업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나간다는 일본 회사 100개를 합쳐도 삼성 한 개사 영업이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이 그림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한국이 이 정도냐. 네.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최근에 그 반도체 네네. 그 영향을 받아서 예. 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 건데 네.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있다. 네.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합치면은 네. 일본 100개사를 합치어서 이 두 개 100개사를 합쳐도 이 두 개 회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겠네요. 절반도 안 되겠네요. 예, 절반도 안 되죠. 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보면은 네. 요렇게 좀 많이 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요타입니다. 아, 토요타는 조금 토요타가 크군요.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아. 토요타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는 거죠. 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정말 충격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이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TSMC 그 공장을 쿠마모토에 네.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제1공장 지금 만들고 있고 제2공장 또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본 그 정부가 나서서 일본 대기업들 한 8개 기업들의 돈을 투자받아서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또 지금 네. 새 회사를 세워서 저 반도체 만들겠다. 네. 2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하면서 네. 또 이제 그거를 또 공장을 만들고 있고 예.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유노가미 다카시인가 하는 그 일본 반도체 전문가 그분이 평가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림도 없다, 못한다, 뭐 그렇게 아예 예. 비관적으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 예,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TSMC가 정말 일본에 고마운 게 예. 이제 쿠마모토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네. 그 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아. 그와 동시에 일본 대학에 반도체 학과가 생겨났습니다. 아,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군요. 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반도체 학과가 생기고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이제 좀 육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TSMC 공장이 들어서면서. 야, 참 정말 안 믿기는 일이에요. 그냥 보고 있어서 안 믿기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압도적으로 일본이 반도체 최고였잖아요. 시장 점유율 80%막 네. 이랬는데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뭐 그러니까 예, 와. 쪼작 망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국의 영향이 좀 크죠, 그 미국이 당시에. 잡아챈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이 워낙 잘했으니까 또 예, 그 이후로 이제 한국이 기술 개발 또 해가지고 예. 완전히 이제 역전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좀 네. 예화를 좀 말씀해 드린다면은 예. 제 일본인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쿠마모토 TSMC 공장에 네. 이제 그 사원 식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원 식당에서 이제 조리하는 거 음식 조리 네. 네. 그 식당에 취업하기 원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취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그 TSMC 공장 그 조리실 예. 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네. 시급이 2,000엔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2,000엔. 이면은 뭐 한 한 2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거 시급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 그건 잘 받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TSMC가 일본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 일본, 그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었는데 우리 어떻게 한국도 보면은- 일본 식민지였고. 예, 그렇게 보면은 진짜 반대되는 현상이 네, 또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대만 역전이 입장에서 다 봐서도 네. 네.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